졸부 집안 돈이라 손때가 묻을까 겁나니까 팍팍 써버려야지.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제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던 현관에서 고스란히 들려왔죠. 매달 200만 원씩 3년을 보냈더니 돌아온 게 이거였더라고요. 근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친정 돈 1억 5천을 빼돌려서 내연녀 보금자리를 차려줬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친딸처럼 다리고 다녔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웃었어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처럼 더 환하게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갈았죠.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둘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통쾌한 이야기 시청할 준비가 되셨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진아, 올해 32살이에요. 맨주먹으로 공장 하나를 일궈내신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죠. 남편 정우진을 처음 만난 건 대학 선배의 소개팅 자리였어요.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회사원이라는 소개에 수줍게 웃던 우진의 첫인상은 꽤 괜찮았죠. 결혼 전 우진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아야, 나 집안 사정이 좀 빠듯해. 아버지는 내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서 나랑 미영이를 키우셨거든. 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손등을 비볐어요. 그래서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돼. 미안하다. 저는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보태주신다고 했어. 부부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아버지는 신혼집 전세금으로 5억 원을 흔쾌히 내주셨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죠. 진아야, 우리 우진이 잘 부탁한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 여사의 거친 손바닥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진심이라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죠. 결혼 후 시댁 형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팍팍했어요. 오 여사는 작은 식당 보조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시누이 미영은 30이 넘도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매달 200만 원을 시댁 생활비로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도 미영에게 건넸죠. 미영아,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카드로 사. 미영은 카드를 받아들며 눈을 반짝였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오 여사도 통장에 찍힌 200만 원을 확인할 때마다 전화를 주셨죠. 진아야, 이번 달도 이렇게나 많이 내 덕에 숨통이 트인다. 정말. 어머님, 당연한 건데요. 편하게 쓰세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기류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다 오 여사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적이 있었죠. 우리 집안이 원래 양반 가문인데 요즘 세상이 하수상해서. 미영도 제가 사준 옷을 입으면서 슬쩍 한마디를 던지곤 했어요. 우리 오빠가 원래 더 좋은 집안 딸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언니가 복받은 거야. 웃으면서 한 말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죠.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퇴근길에 오 여사가 좋아하시는 맛집 앞을 지나다가 갈비찜이 생각나서 반찬 3가지를 포장했죠. 미리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냥 들르기로 했어요.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죠. 신발을 벗으려는데 거실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이 가방 어때? 새언니 카드로 긁었어.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반찬통을 든 채 현관에 멈춰섰죠. 그 카드 한도가 얼마나 되는데 그런 걸 질러. 몰라. 근데 찍히겠지 뭐. 어차피 졸분의 돈인데.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오 여사가 킥킥거리며 받아쳤죠. 그래, 졸부 집안 돈이라 손때가 묻을까 겁나니까 팍팍 써버려야지. 공장 굴려서 벼락부자 된 것들이 무슨 가문이 있다고. 맞아, 엄마 교양이라곤 쥐뿔도 없는 집안이 돈만 있으니까 우리한테 퍼주는 거지. 미영이 가방 지퍼를 열었다 닫으며 깔깔댔어요. 언니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잖아. 이게 어디야? 오 여사가 테이블을 탁 치며 웃었죠.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같은 뼈대 있는 집안에서 저런데 며느리를 들이다니 돈이 아쉬우면 체면도 버려야 하는 거야. 저는 반찬통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움켜쥐었어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비명을 온 힘을 다해 목구멍 안으로 삼켰어요. 한 발짝도 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기척을 내지 않은 채 현관문을 천천히 다시 열고 그 집을 빠져나왔죠. 아파트 복도에 선 저는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반찬통 비닐 손잡이가 손바닥에 빨간 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년간 매달 200만 원, 카드값까지 합치면 대체 얼마를 쏟아부은 건지. 그런데 문득 더 큰 의문 하나가 떠올랐죠. 결혼할 때 아버지가 주신 전세금 5억 원. 우진은 분명 5억짜리 전세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그 계약서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을까? 그날 밤 우진은 회식이라며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한 우진의 얼굴을 저는 한참 내려다봤죠. 우진이 완전히 골아떨어진 걸 확인하고 저는 우진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죠. 서류 파일, 영수증 뭉치, 오래된 명함들 사이를 뒤졌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포기하려는 순간 책상 밑바닥에 손가락이 닿았어요. 딱딱한 무언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작은 은행 보안카드 발생기가 손 안에 들어왔어요. 왜 이걸 이렇게까지 숨겨둔 걸까?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소파에서 거실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입을 벌리고 자는 우진의 옆에 무릎을 꿇었죠. 우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스마트폰 화면 위에 가만히 갖다 댔어요. 찰칵. 잠금이 풀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보안카드 발생기에 숫자를 입력하고 우진의 지난 3년간 계좌 이체 내역을 한 건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4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캡처한 이체 내역 수십 장이 제 스마트폰 갤러리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죠. 아침 7시 우진이 숙취에 절은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아, 머리 깨질 것 같다. 진아야, 해장국 좀. 냉장고에 북엇국 끓여놨어. 데워 먹어.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표정을 지었죠. 우진은 허겁지겁 국을 들이키고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저녁 밖에서 먹고 와.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펼쳤어요. 밤새 캡처한 이체 내역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결혼 직전 아버지가 보내주신 5억 원의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갔어요. 전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나간 돈을 계산기로 두드렸죠. 3억 5천만 원. 아무리 다시 더해봐도
집주인에게 나간 돈은 3억 5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계약금이 나간 바로 다음 날 이름 모를 계좌로 쪼개져 빠져나가 있었죠. 저는 서랍에서 우진이 보관하던 전세 계약서 사본을 꺼냈어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보증금 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체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등기 열람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 집 주소를 입력했죠.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보증금 3억 5천만 원. 우진은 저에게 5억짜리 전세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집주인과 3억 5천에 계약한 거였어요. 차액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빼돌린 거죠. 이 사람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쥐었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죠.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어요. 빼돌린 1억 5천만 원의 행선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계좌를 거쳐 쪼개지고 합쳐진 돈은 결국 하나의 계좌로 모였죠. 오말순,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좌였어요. 그 계좌에서 다시 큰 금액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날짜가 있었죠. 저는 그 날짜와 금액을 메모하고 다시 부동산 등기 사이트를 열었어요. 오말순 명의로 6개월 전 신도시에 소형 오피스텔 한 채가 등기되어 있었죠. 매매잔금 납부일이 제가 추적한 이체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제 친정 돈을 훔쳐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산 거였어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가 더 걸렸죠.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된 세입자가 있었어요. 오말순도 아니고 우진도 아니고 미영도 아닌 낯선 이름이었죠. 누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걸까?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의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오피스텔 한 곳의 출입자를 확인하고 싶어요. 세입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드나드는지 사진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잡을까요? 일주일이요. 주말 포함해서 빠짐없이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평범한 오후였지만 제 안에서는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며칠 뒤 심부름센터에서 사진 파일이 도착했어요. 오피스텔 로비에서 찍힌 세입자의 얼굴을 확대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우진 회사 야유회 단체 사진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우진과 같은 부서, 20대 후반의 계약직 여직원.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얼굴만큼은 선명했죠.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우진이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하고 다정한 웃음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다음 사진을 넘겼죠. 오 여사였어요. 고급 식당 통유리 너머로 오 여사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뭔가를 건네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마치 친딸에게 하듯 음식을 덜어주고 있었어요. 저에게 졸부 집안 돈이라 손때 묻는다고 낄낄대던 그 입으로 내연녀에게는 다정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돌덩이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제 친정 돈을 빼돌려 산 오피스텔의 내연녀를 살게 하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 함께 꾸민 거였죠. 저를 호구로 만들고 제 부모님을 졸부라 비웃으면서 뒤에서는 새 가족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우진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오 여사 앞에 사진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감정을 터뜨리면 저만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끝장내려면 저는 조금 더 바보 같은 며느리로 남아 있어야 했어요. 완벽하게 웃고, 완벽하게 속이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죠. 저녁 때 현관문이 열리고 우진이 들어왔어요. 진아야, 나왔어.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있어?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돌아보며 웃었어요. 딱 맞춰왔네. 된장찌개 끓여놨어. 손 씻고 와. 우진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숟가락을 놓다가 문득 거실 구석에 세워둔 우진의 골프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달부터 주말마다 골프 모임이 있다며 들고 나가던 가방이었죠. 저는 조용히 골프백 앞에 쪼그려 앉아 안쪽 지퍼를 하나씩 열었어요. 깊숙한 칸 맨 안쪽에서 손가락 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죠. 스마트폰 한 대. 우진이 평소 쓰는 것과는 다른 낡은 기종이었어요. 세컨드폰이었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세컨드폰을 재빨리 원래 자리에 넣고 지퍼를 닫았죠.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으로 돌아가 밥을 퍼담았어요. 자, 앉아. 많이 먹어. 우진을 마주보고 밥을 먹으면서 저는 속으로 오늘 밤을 기다렸습니다. 우진이 잠든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 발견해둔 세컨드폰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죠. 거실로 나가 골프백 안쪽 깊숙한 지퍼를 열고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다시 침실로 들어가 우진의 오른손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죠. 세컨드폰 화면 위에 우진의 손가락을 갖다 대자 잠금이 풀렸어요. 화면을 켜는 순간 메신저 알림이 빼곡했죠. 가장 위에 하트가 붙은 이름 하나가 떠 있었어요. 대화창을 열었죠. 오빠, 오늘 보고 싶었어. 빨리 주말 되면 좋겠다. 나도. 이번 주말에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오빠 최고. 와이프한테는 또 골프 간다고 했어? 당연하지. 그 여자는 의심이란 걸 모르니까. 하하, 불쌍해라.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스크롤을 위로 올릴수록 가슴팍에 못이 하나씩 박히는 것 같았죠. 수백 건의 대화 사이에 사진이 섞여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찍은 셀카, 모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손을 잡고 걷는 거리 사진. 저는 이를 악물고 한 장 한 장 캡처했죠. 그러다 음성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세컨드폰을 귀에 바짝 갖다 댔죠. 오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아가, 조금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이혼시킬 테니까. 그러면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앉지 마. 어머니, 정말이요. 감사해요, 진짜. 고맙긴, 너 같은 예쁜 애가 우리 우진이한테 와줬는데. 지금 있는 그녀는 돈밖에 모르는 집안 출신이라 격이 안 맞아. 저는 세컨드폰을 쥔 손이 부르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를 꽉 깨물어 입안에 피 맛이 번졌죠. 스크롤을 더 내리자 신우이 미영의 이름도 대화창에 등장했어요. 미영 언니, 이거 받아. 지난번에 갖고 싶다고 했잖아.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명품 지갑이었어요. 와, 진짜. 이거 올해 신상인데. 고마워. 새언니보다 내가 100배 낫다. 히히, 대신 언니도 계속 편들어줘야 해. 당연하지. 오빠랑 빨리 이어져. 지금 새언니는 돈 말고는 볼 게 없어. 시댁 식구 전원이 한 통속이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저 혼자만 아무것도 모른 채 매달 돈을 보내고 카드를 내밀고 반찬을 싸들고 현관문을 열었던 거죠. 저는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 음성 파일을 빠짐없이 캡처하고 저장했어요.
세컨드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골프백 지퍼를 소리 없이 닫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었죠. 이름도 전화번호도 제 것을 쓰지 않았어요. 그 계정으로 캡처한 사진, 대화 내역, 음성 파일, 은행 이체 내역 전부를 첨부해서 보냈어요. 전송 완료 알림이 뜨자 비로소 한숨이 나왔죠. 이것들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우진이 눈치를 채고 지워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을 출근시키고 저는 집 근처 사진관을 찾았어요. 대화 캡처, 이체 내역, 오피스텔 출입사진, 모텔 사진을 전부 컬러로 인화했죠. 두꺼운 서류 봉투 3개가 가득 찼어요. 사진관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이거 다 뽑으시게요. 양이 많은데. 네, 전부요. 혹시 원본 파일 안 남기시죠? 그럼요, 손님 가져가시면 바로 삭제해요. 저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외출 중이셨고 아버지도 공장에 계셨죠. 빈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진 금고를 열었어요. 서류 봉투 3개를 차곡차곡 넣고 금고 문을 잠갔죠. 자물쇠가 찰칵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종이와 잉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줄이었죠. 친정집을 나와 곧장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거래하시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대자 아버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나와 저를 안내했죠. 아버님 회사 거는 아니시고 개인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혼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서 받은 전세금 중 1억 5천을 빼돌렸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사서 거기에 내연녀를 살게 했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전부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죠. 이체 내역, 등기 기록, 현장 사진, 메신저 대화까지 증거가 아주 탄탄하네요. 더 있어요. 저는 2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내연녀에게 며느리 자리를 약속하는 음성 녹음이에요. 시누이가 불륜을 알면서 동조한 대화 기록도요. 변호사가 볼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이 정도면 남편 측이 법정에서 발뺌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빼돌린 전세금 전액 돌려받고 상간녀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이랑 남편 통장, 지금 바로 못백에 묶어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우선 오피스텔과 남편분 계좌를 묶는 절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동시에 빼돌린 돈을 돌려받는 소송도 함께 진행하죠.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저는 3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3년간 시댁에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이랑 시누이가 제 카드로 긁은 명품 결제 내역이에요. 이것도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입증 자료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저는 아버지 회사 법무팀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생활비와 카드 결제권을 좀 더 꼼꼼하게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죠. 그날 저녁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요. 어머님, 저 진아예요. 이번 추석에 최고급 한우 사갈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꽃등심으로요. 아이고, 진아야. 내가 항상 챙겨주니 내가 무슨 복을 타고 난 건지. 오 여사의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그리고 미영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추석 선물 뭐 갖고 싶은지 생각해 놓으라고요. 그래, 내가 전할게. 진아야,
고맙다 정말.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웃고 있었죠. 차갑게, 조용히, 완벽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우진을 웃으며 출근시키고 혼자 남은 집에서 복수의 톱니바퀴를 하나씩 맞춰 나갔죠. 그날 아침에도 우진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어요. 나갈게.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 그래, 좋아. 뭐 먹고 싶어? 내가 골라. 뭐든 맛있으니까. 우진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곧장 침실로 들어갔어요.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죠.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어요. 우진의 여분 서류 가방을 펼치고 안감 솔기를 뜯어 녹음기를 밀어 넣었어요. 바늘과 같은 색실로 꼼꼼히 꿰매자 겉에서는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우진은 서류 가방을 2개씩 번갈아 들고 다녔어요. 내일이면 이 가방을 들고 나갈 차례였죠. 그때 우진이 낮 동안 오 여사와 나누는 전화, 상간녀와 속삭이는 대화가 전부 이 안에 담길 거예요. 녹음기를 숨기고 나서 저는 미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영아, 추석 선물로 구두 사줄게.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어? 답장이 1분도 안 되어 왔죠. 언니 진짜 나 그 백화점 3층에 있는 거 있잖아. 베이지색 하이힐. 사이즈 240이야. 알겠어. 추석 때 가져갈게. 언니 최고. 사랑해.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미영의 성격을 알고 있었죠.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으니까요. 이틀 뒤 우진이 녹음기를 꿰맨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그 가방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저녁 8시 우진이 퇴근하며 서류 가방을 거실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오늘 진짜 피곤하다. 샤워 좀 하고 올게. 그래, 밥 차려놓을게.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저는 재빨리 서류 가방 안감에 실밥을 뜯고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잡음 사이로 우진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대방은 오 여사였죠. 엄마 미영이가 또 새언니한테 구두 뜯어냈다며. 오 여사가 킥킥거렸어요. 그래, 미영이가 나한테 자랑하면서 그러더라. 돈 많은 호구가 따로 없다고. 하, 그래도 좀 조심하라고 해. 괜히 들키면 귀찮아지니까. 알았어, 알았어. 근데 걔가 뭘 알겠니? 3년을 속았는데도 아무 눈치도 못 채는 여자인데. 이어폰을 빼고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호구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지만 입꼬리는 오히려 올라갔죠. 고맙다, 미영아. 덕분에 증거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거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죠.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체 내역, 오피스텔 등기, 불륜 사진, 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 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시다가 이체 내역에서 손이 멈추셨죠. 이게 내가 전세금으로 준 5억에서 1억 5천을 빼돌렸다는 거냐? 네, 아버지. 시어머니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사서 거기에 내연녀를 살게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움켜쥔 아버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이놈의 자식이 내 딸한테 이런 짓을.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며 의자를 뒤로 밀쳤어요. 당장 가서 그놈 엎어버린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가시면 안 돼요. 변호사랑 이미 다 진행하고 있어요. 오피스텔이랑 우진이 통장도 곧 묶여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이걸 어떻게 참으라고. 며칠만요, 아버지. 며칠만 참아주세요. 제가 반드시 끝장을 볼 거예요. 어머니가 서류 위에 눈물을 떨구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창밖을 노려보시다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셨죠.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대신 아버지가 전화기를 드셨어요. 공장에 신뢰할 만한 직원이 둘 있다. 내일부터 내 곁에 붙여놓을 테니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정집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의 분노를 직접 보니 제가 하려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죠. 추석 연휴 3일 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선생님,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말순 명의 오피스텔과 정우진 씨의 전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어요. 정말요? 네. 통지서가 내일 모레쯤 발송됩니다. 저는 달력을 봤어요. 통지서가 시댁 우편함에 도착하는 날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죠. 추석 당일 오전이면 우편물이 꽂혀요. 하지만 명절 아침에 우편함을 확인할 사람은 없죠. 제가 먼저 터뜨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맞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차 키를 들고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어요. 매장 직원에게 물었죠. 여기서 가장 출력이 센 블루투스 스피커 있어요. 이 제품이 저희 매장에서 제일 강력합니다. 야외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걸로 주세요. 스피커를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열고 수집한 모든 녹음 파일과 증거를 하나의 폴더로 정리했죠. 졸부 막말 녹취 상간녀와의 미래 음성, 오 여사의 며느리 교체 약속 녹음까지 재생 순서도 정해두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을 마지막에 배치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우진 회사의 감사팀과 인사팀 공식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냈죠. 투서를 작성했어요. 감정적인 단어는 한 글자도 넣지 않았죠. 이체 내역, 오피스텔 등기, 직장 내 불륜 사진만 첨부해서 사실관계만 담았어요. 발송 예약 시간은 추석 당일 정오로 설정했죠. 제가 시댁 거실에서 모든 걸 터뜨리는 바로 그 시각이에요. 예약 확인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추석 전날 새벽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기름 튀는 소리 사이로 우진이 침실에서 나와 기지개를 켜며 부엌으로 왔죠. 벌써 준비하고 있었어. 고생이 많다, 우리 마누라. 우진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시어머님 좋아하시는 동태전도 넉넉히 부쳤어. 선물도 다 챙겼고. 역시 당신이 최고야. 우진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뒤돌아선 우진의 등을 바라보며 프라이팬 위에 전을 천천히 뒤집었죠. 귀성길 차 안은 꽉 막혀 있었어요. 조수석에서 우진이 라디오 채널을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아, 명절만 되면 왜 이렇게 막히는 건지. 진아야, 졸리면 좀 자. 괜찮아. 나 안 졸려. 저는 창밖으로 느릿느릿 흘러가는 가로수를 바라봤어요. 트렁크에는 전과 선물 상자 옆에 대형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우진은 모르고 있었어요. 오 여사도 미영도 상간녀도 오늘이 그들에게 어떤 날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건 아침 9시쯤이었어요. 트렁크를 열고 전과 선물 상자를 꺼내면서 저는 그 아래 놓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큼직한 쇼핑백 속에 슬쩍 넣었죠. 내가 들게. 무거워 보이는데.
우진이 선물 상자를 받아들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고마워. 이 쇼핑백은 내가 들고 갈게. 어머님 드릴 건데 깜짝 선물이라서. 오, 뭔데? 열어보면 알아. 저는 쇼핑백 손잡이를 꼭 쥐고 웃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비친 제 얼굴이 더없이 평온해 보였죠. 현관문이 열리자 오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왔구나. 진아야, 이 짐을 들고 어떻게 왔어? 어서 들어와.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전도 부쳐왔어요. 허, 이걸 또 직접 해왔어? 미영아, 새언니 왔다. 나와서 짐 좀 받아. 미영이 방에서 나오며 하품을 했어요. 언니 왔어. 아, 이게 다 전이야. 대박. 미영아, 구두는 저기 선물 상자 안에 넣어뒀어. 나중에 열어봐. 미영의 눈이 반짝 빛났죠. 진짜? 언니 역시. 감사합니다. 오 여사가 부엌에서 고기를 썰며 소리쳤어요. 우진아, 불판 가져와. 진아가 사온 한우 구워야지. 네, 어머니. 거실 한가운데 불판이 올라가고 최고급 꽃등심이 지글지글 익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튀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 미영이 접시를 부딪히는 소리. 평화로운 추석 아침 풍경이었죠. 자, 다 앉아. 많이 먹어라. 오 여사가 상 한가운데 앉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진아야, 이 갈비찜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먹어.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고기를 집어 오 여사 앞접시에 올렸어요. 미영에게도 한 점, 우진에게도 한 점. 며느리로서 굽는 마지막 고기였죠. 식사가 끝나고 오 여사가 과일을 깎아내왔어요. 사과와 배가 접시에 가지런히 놓이고 온 가족이 거실 소파와 바닥에 둘러앉았죠. 아, 배부르다. 진아 덕분에 이번 추석은 진짜 풍성하네. 우진이 배를 두드리며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미영은 이미 선물 상자를 뜯고 구두를 꺼내 신어보며 들떠 있었죠. 언니, 이거 딱 내 사이즈야. 완전 예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차에서 가져올 게 하나 더 있어요. 현관 옆에 세워둔 쇼핑백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죠. 쇼핑백에서 대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어요. 오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죠. 그게 뭐냐? 아,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 틀면 소리가 아주 좋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음악? 그래, 틀어봐라. 우진이 과일을 씹으며 무심하게 쳐다봤어요. 미영은 새 구두를 들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와 연결했어요. 볼륨을 최대로 올렸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을 가득 채운 건 음악이 아니었죠. 졸부 집안 돈이라 손때가 묻을까 겁나니까 팍팍 써버려야지. 공장 굴려서 벼락부자 된 것들이 무슨 가문이 있다고. 오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그 목소리가 거실 벽에 부딪혀 울렸죠. 오 여사의 손에서 과일 접시가 미끄러졌어요. 사과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도 모른 채 오 여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교양이라곤 쥐뿔도 없는 집안이 돈만 있으니까 우리한테 퍼주는 거지. 미영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 있던 미영이 새 구두를 떨어뜨렸죠.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끄끄라, 이거. 우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스피커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우진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밀쳤죠. 앉아. 우진이 비틀거리며 소파 등받이에 부딪혔어요. 저는 그 사이 다음 파일을 재생했죠. 아가, 조금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이혼시킬 테니까. 그러면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앉지 마. 어머니, 정말이요.
감사해요, 진짜. 오 여사가 상간녀에게 속삭이는 음성이 거실에 쏟아졌어요. 오 여사의 무릎이 꺾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지금 있는 그녀는 돈밖에 모르는 집안 출신이라 격이 안 맞아. 오 여사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오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우진 쪽으로 돌렸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 모텔 로비 사진, 상간녀와 팔짱을 낀 사진이 하나씩 넘어갔어요.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아니야, 진아야.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이혼 소장, 상간녀 소송장, 오피스텔 가압류 결정문 사본, 새 묶음을 오 여사의 얼굴 앞으로 던졌어요. 종이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바닥에 흩어졌죠. 어머님,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오 여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제 부모님 돈 훔쳐서 내 연녀방 구해준 거 다 알고 있어요. 졸부돈이라 손때 묻는다면서요. 그 졸부돈으로 잘도 드셨죠. 오 여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그 졸부돈 1원도 없을 겁니다. 오늘부로 모든 지원 끊어요. 진아야, 이게 무슨. 어머님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이미 법원에서 묶었어요. 우진 씨 통장도 전부요. 미영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집어들다가 가압류 결정문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이거 진짜야. 진짜라고. 우진이 무릎을 꿇으며 제 앞으로 기어왔죠. 진아야,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다 설명할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저는 무릎 꿇은 우진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우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내 설명 따위 필요 없어.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었어요. 뒤에서 오 여사의 울음소리와 미영의 비명이 뒤엉켜 들려왔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바로 그 시각 제가 예약해둔 투서가 우진 회사의 감사팀과 인사팀 이메일함에 도착하고 있었죠. 아파트 밖으로 나서자 아버지가 보내주신 직원 2명이 차 옆에 서 있었어요. 사모님, 차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가죠. 차에 오르는 동안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우진, 오 여사, 미영. 번갈아 가며 전화가 쏟아졌죠. 저는 세 번호를 모두 수신겁으로 돌리고 스마트폰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차창 밖으로 시댁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시댁을 나온 뒤 3일 동안 저는 친정에 머물렀어요. 스마트폰 수신 거부 목록에는 우진과 오 여사, 미영의 번호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진 씨가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 투서 내용을 확인하고 즉각 출근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해요. 오피스텔 쪽은요. 가압류가 걸리면서 대출이자 납부가 막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두 달 안에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친정집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사위분이랑 시어머님, 처제분이 공장 정문으로 들이닥쳤어요. 지금요. 보안 요원을 밀치고 들어가서 사장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즉시 차키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서며 112에 전화를 걸었죠. 경찰이죠. 영업 중인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소는 신고를 마치고 차에 올랐어요.
공장까지는 20분 거리였죠.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끝낸다고요.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보안 요원이 뛰어왔어요. 사모님, 지금 사장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는데 그 남자분이 저를 밀치고. 괜찮아요. 경찰 부른 거 확인했죠. 네, 곧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누른 채 계단을 올라갔어요. 사장실 앞 복도까지 오 여사의 악을 쓰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천박한 졸부 주제에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내 놈의 딸년이 뭔데 감히. 문을 열었어요. 사장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죠. 오 여사가 아버지의 책상 위 서류꽂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어요. 탁상 시계가 깨져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우진은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가압류 지금 당장 풀어요. 안 그러면 이 공장 영업 못하게 만들 겁니다. 아버지는 책상 뒤에 서 계셨어요. 두 주먹을 꽉 쥐고 계셨지만 맞대응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오른손이 책상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는 게 보였어요. 우진 씨, 아버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죠. 지금 내 공장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알긴 뭘 알아요. 당장 딸한테 전화해서 소송 취하시키세요. 우진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때 오 여사가 말리러 다가온 여직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죠. 너는 뭐야? 비켜, 이년아. 여직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오 여사가 여직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저는 스마트폰으로 또렷하게 담았죠. 나 엄마. 미영이 오 여사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발견했어요. 언니,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미영이 제 스마트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손을 뻗어 낚아채려는 순간 복도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죠. 쿵 하고 사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3명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다들 멈추세요. 우진이 아버지를 향해 뻗었던 팔을 급히 내렸어요. 미영은 제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죠. 그런데 오 여사가 경찰을 본 순간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웠어요. 아이고, 사돈어른이 나를 때렸어. 이 사람이 나를 밀쳐서 넘어졌다고. 오 여사가 바닥을 뒹굴며 다리를 움켜잡고 울부짖었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경찰 아저씨, 이 집 영감이 칠순 노인을 폭행했어요. 경찰관이 오 여사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저는 경찰관에게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죠.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전부 촬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책상 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고 저분이 먼저 기물을 부수고 직원 머리채를 잡았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사장실 천장 구석을 가리켰죠. 저기 고화질 방범 카메라가 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바닥에 누워 울부짖던 오 여사가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카메라 렌즈와 눈이 마주치자 오 여사의 울음이 뚝 멈췄죠. 입을 벌린 채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오 여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드러누운 오 여사를 내려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온몸이 부서진 듯 울부짖던 사람이 카메라 렌즈 하나에 입을 다물고 눈알만 굴리고 있었죠.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촬영하신 영상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저는 스마트폰을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영상 속에는
오 여사가 서류꽂이를 집어던지는 장면, 여직원의 머리채를 움켜쥐는 장면, 우진이 책상을 내리치며 아버지를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사장실 방범 카메라 원본도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분들에게 손을 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경찰관이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다른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현장 확인 완료. 영업방해, 폭행, 재물손괴 현행범 3명 확보했습니다. 오 여사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내가 왜 현행범이야? 나는 맞은 사람이라고. 경찰관이 오 여사 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죠. 오 여사 자신이 여직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 영상에 다 찍혀 있습니다. 천장 카메라에도 녹화되어 있고요. 피해자가 누군지는 영상이 말해주고 있네요. 오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우진이 경찰관에게 다가서며 두 손을 내저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정우진 씨 맞으시죠? 경찰관이 수첩을 펼치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 영업 중인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셔서 기물을 파손하고 사업주를 협박하신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그게... 경찰관이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하는 금속 소리가 사장실에 울렸죠. 우진의 두 손목이 수갑으로 묶였어요. 엄마, 오빠.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다른 경찰관이 미영의 앞을 막아섰죠. 본인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한 행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영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현장에서 확인된 부분은 조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 여사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오 여사는 수갑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악을 썼죠. 이진아, 내년이 이럴 수는 없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이래.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면 시어머니답게 사셨어야죠. 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죠. 경찰관들이 세 사람을 사장실 밖으로 이끌었어요. 복도에 서 있던 공장 직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지켜보는 가운데 우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죠. 오 여사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고 미영은 울음을 터뜨린 채 따라갔어요. 세 사람이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을 사장실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제 옆에 서셨죠. 됐다, 진아야. 잘했어. 아버지, 다치신 데 없으세요. 난 괜찮다. 저것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어. 내가 시킨 대로.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그 묵직한 손길에 코끝이 찡했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죠.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유치장에 수감됐고 합의 의사를 묻고 있어요. 합의 없어요. 네. 일원도 없고 법정 최고형을 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앞으로 남은 싸움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이혼 소송, 빼돌린 전세금, 상간녀 소송, 우진의 회사 징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 남아 있었죠. 하지만 가장 험한 고비는 지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1년이 흘렀어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경영기획팀에서 일을 시작했죠. 매일 아침 공장 정문을 지날 때마다 1년 전 이곳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던 세 사람의 뒷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죠. 저에게는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출근 첫날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마디 하셨어요. 봐줄 거 없다. 다른 직원이랑 똑같이 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말투가 오히려 든든했죠.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퇴근할 때마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도 고생했지. 밥 차려놨으니까 손 씻고 와. 어머니, 매일 이러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 제대로 챙겨 먹어야 일도 잘하지. 어머니가 국그릇을 제 앞에 놓으며 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셨어요. 그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 저는 밥을 한 숟갈 크게 떴죠. 가끔 예전 동네 사는 지인에게서 시댁 소식이 흘러들어오곤 했어요. 파면당한 우지는 전과 기록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력서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했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밤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빚쟁이들의 전화를 피해 다닌다는 얘기였어요. 오 여사는 반지하 생활이 길어지면서 무릎 관절이 나빠졌다고 했죠.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약국에서 파스만 사다 붙이며 밤마다 신음소리를 낸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에 벽을 두드린다는 말까지 들려왔죠. 미영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고 있다고 했어요. 명품 가방을 메고 백화점을 누비던 미영이 새벽 3시에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다니. 좁은 반지하 방에서 매일 밤 오 여사와 서로의 탓을 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소문도 들렸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정이라는 감정이 들 자리에 3년간 혹으로 살았던 기억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죠. 발신자 표시 제한. 낯선 번호도 아닌 아예 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였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며 직감적으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훌쩍거리더니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진아야. 오 여사였어요. 진아야, 나다 시어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내보내며 가만히 듣고 있었죠. 나 그때 돌았었어. 내가 미쳤었던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중간중간 콧물 삼키는 소리가 섞였어요. 위자료, 그거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겠냐? 지금 미영이가 알바 3개를 뛰는데도 이자가 안 줄어. 나는 무릎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1년 전 그 거실에서 졸부돈에 손때 묻는다며 낄낄대던 목소리와 지금 수화기 너머에서 구걸하는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진아야,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1000번 만번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오 여사의 흐느낌이 길게 이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죠.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 여사의 울음이 잠깐 멈췄죠. 숨을 죽이며 제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천박한 졸부 돈 묻은 손으로 이제는 쓰레기나 주워 드시나 봐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죠. 스마트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스마트폰을 집어들자 화면 가득 알림이 쌓여 있었죠. 부재중 전화 88통. 전부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어요. 밤새도록 오 여사가 전화를 걸었던 거죠. 저는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88이라는 숫자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죠. 차단. 그 번호를 영구 차단하고 저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1년 전과는 달랐어요. 눈 밑에 그늘이 사라져 있었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죠.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어머니가 건네주신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힘내. 공장으로 향하는 길, 아침 햇살이 앞유리를 가득 채웠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호구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졸부라 손가락질 받을 이유도 없었죠. 제 이름 석자로 제 두 발로 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아 씨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저도 마음 한쪽이 참 먹먹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고 명절이면 반찬통까지 싸 들고 찾아갔던 며느리한테 돌아온 건 졸부라는 손가락질이었으니까요. 그 현관에서 반찬통을 쥔 채 돌아섰을 때 진아 씨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연이 그냥 폭수국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진아 씨가 진짜 되찾은 건 돈도 아니고 위자료도 아니었죠. 누군가의 호구가 아닌 제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서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다 보면 베풀수록 만만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만 본 것 같은 그런 밤이요. 그런 분들께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예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